자, 이번 파트는 부동산 금융론 파트입니다. 벌써 제목에 금융자가 붙었다.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 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론 파트는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이 많고요. 또 저당 유동화라고 해서 조금 좀 어려운 내용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의 기초라고 보니까 의미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기억본을 보면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투자, 개발 등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 융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의 부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들 중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거의 똑같은 또는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기억과 니은 부분을 잘 반복해서 익혀만 두신다면 의 부분만큼은 어렵지 않게 뭐 OX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을 크게 구분하면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본 적이 있고요. 또 건물의 용도 중에서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다 보니 주택으로 구분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결과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 역시도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토지 금융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라는 것을 가볍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데 주택 금융도 또다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 이에 따라서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 소비 금융은 성격상 수요자 금융이고요. 주택 개발 금융은 성격상 공급자 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무주택 서민 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주택 소비 금융이 될 것이고 주택 건설업자 또는 업체에게 주택 개발에 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주택 개발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의 성격이 반대이다 보니까 대출 조건과 내용도 정반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에서는 별로 중요성이 없는 대목이다 보니 가볍게 나중에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고 해서 크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금융이 나누어지는데 일단 지분금융 그럴 때요. 우리 투자론 파트에서 지분은 자기 자본, 내 돈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분금융이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분권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주식 발행, 지분권 매각 이 말 나오면 또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말 나오면 지분금융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또 지분금융은 이자의 수치, 이자를 받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의 배당이 목적이다. 그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정작 자주 물어보는 건 이런 의미나 내용이 아니라 종류 물어봐요. 지분금융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신조리증펀 외워두세요. 신조리증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리츠를 우리말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거든요.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묶어서 신조리증펀 5글자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라고 지금부터라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분위기 좋아집니다. 또 지분의 반대가 부채가 되겠죠. 부채는 4글자로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당을 설정하거나 신탁 등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 부채금융일 것이고 이 부채금융의 목적은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채금융은 이자 수취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부채금융의 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예컨대 저당금융이 담보금융이죠.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아온다면 모두 부채금융이에요. 그것 이외에 신탁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주택상환사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죠. 물론 자산 유동화 증권인 ABS나 저당 담보부 증권인 MBS도 부채증권에 해당이 된다. 부채금융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메자닌 금융이 있거든요. 근데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이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류를 많이 물어보죠. 첫 번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전환사채, 그 다음에 우선주, 후순위 대출 등이 바로 메자닌 금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의미나 내용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류니까 지분금융에 어떤 게 포함되고 메자닌 부채금융에 무엇들이 속하는가만 정확히 구분이 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과 기능 나오는데요. 원칙 기능도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거겠죠. 근데 원칙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금융이잖아요. 금융이니까 일단은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되겠죠.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금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입장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아 먹는데 너무 높은 금리가 설정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너무 낮은 금리가 책정되면 돈을 빌려준 보람이 높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금리의 설정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적정한 대출 이자율의 책정이 두 번째 원칙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또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계속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만약 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금의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당의 유동화 또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요구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떼먹히지 않아야만 대출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려준 돈 떼먹히지 않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채권의 보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주택금융의 원칙이 네 가지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된다. 둘째, 대출금리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된다. 셋째, 대출기관 입장에서 빌려줄 자금을, 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넷째, 빌려준 돈 떼먹히지 않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네 가지가 부동산 금융의 원칙, 그 네 가지를 예쁘게 포장하면 첫째, 대출 자금의 확보. 둘째, 적정한 대출 이자율의 책정. 셋째, 저당 채권의 유동화. 넷째, 바로 대출 채권의 보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능도 차츰차츰 익혀나가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저당 상환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저당이 대출이고 상환이 빚을 갚는 거죠. 그러므로 저당 상환 방식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준다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묶어서 저당 상환 방식 또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저당 상환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자율,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다른 구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금리라고 한다면 두 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출 초기, 대출 시점, 대출 당시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변동하지 않고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뭐다?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만기까지 금리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한다면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이자율의 조정 주기, 금리 조정 주기라는 말 자체는 변동금리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조정 주기가, 금리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같다는 건 만기 때까지 금리의 조정이 없다, 금리의 변동이 없다는 말과 같아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한 여러분,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시장 상황이 변동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이고 싶어도 금리를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은 금리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서 불리하게 되는 반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에선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인플레가 발생이 예상된다. 인플레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대출자 입장에선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보다는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 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당연히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상황이 변동할지라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대출자는 불리한 반면 차입자는 유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의 변동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출 기관 입장에선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금리 못 올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고정이자율 저당대부의 이자율 수준이 변동이자율 저당대부의 이자율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대출 초기에는요. 다시 한번 대출 초기란 말은 돈을 빌릴 당시의 뜻이에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고정금리는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금리 못 높이는 거죠. 오케이? 근데 변동금리는 중간에 금리를 높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중간에 금리 못 높이니까 처음부터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대출 초기의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로 대출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 기관, 은행이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은행이 격분합니다. 왜 대출과 관련된 위험은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느냐? 왜 나만 그 위험을 부담해야 돼? 돈을 빌려간 차입자, 전원도 함께 부담할 방법이 없을까? 나의 위험을, 나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변동이자율 저당대부입니다. 따라서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은 대출자, 은행의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전가, 또 넘기고자 고안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은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자 고안된 또는 등장한 방식이다,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보면 앞뒤를 바꿔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대출자의 위험을, 즉 은행의 위험을 차입자,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전가, 넘기고자 등장한 게 변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정과 변동 위치 바꿔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모의고사 보면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은 차입자의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자 등장한 방식이다. 이렇게 차입자와 대출자 위치 바꿔버려요. 아시겠죠?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문장만을 외우신 분 입장에선 요 같은 문장에서요. 그 글자 위치 바꿔놓지 않습니까?
대단히 혼란이 와요. 헷갈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차피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금리를 결정하는 건 대출기관, 은행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간 너, 차입자 너의 위험을 은행인 내가 부담해 줄게. 그런 금리 설정하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은행도 자신의 위험, 은행 자신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은행이 있는 것이지, 차입자, 돈을 빌려간 사람의 위험을 은행인 내가 부담하겠다. 그런 은행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거든요. 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변동금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먼저 가산금리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가산금리는 차입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게 가산금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어떤 그 신용 상태가 좋은 분들은 어때요? 대출 금리가 좀 깎아지겠죠. 할인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과거에 연체 실적이 많았다거나 또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라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위험이 높잖아요. 그럼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산금리입니다. 따라서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가산금리는 대출 당시에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는 금리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가산금리는 중간에 안 바뀌어요. 중간에 안 바뀌어. 그렇다면 무슨 금리가 바뀜으로써 금리 자체가 변동할까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기준금리의 변동 때문에 금리가 바뀌는 거지 가산금리의 변화 때문에 금리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이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CD,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현금 인출이 아니에요. 그럼 양도성 예금 증서의 수익률이나 코픽스 지수금리, 그 두 가지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또 이제 기겁을 하시죠. CD가 뭐야? 양도성 예금 증서? 코픽스? 이건 뭐지?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는 분이 좀 계실 텐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시험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뭐냐고 안 물어보고요. 코픽스 지수가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다만 코픽스, CD 이 말 나왔다. 그럼 우리는 변동금리구나. 근데 뒤집어서 만약 문장 속에서 고정금리가 나왔는데 뭐 코픽스나 CD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장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리죠. 그런 구분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금융기관에 취업할 사람들도 아닌데 코픽스가 뭐고 CD가 뭐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변동금리면 금리가 바뀌겠죠. 근데 아무 때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약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리가 조정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금리 조정 주기 또는 이자율의 조정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만약 금리 조정 주기가 3개월일 때가 있고 6개월일 때가 있다면 6개월에 비하면 3개월은 조정 주기가 짧은 거죠. 조정 주기가 짧다. 얘는 길다. 이거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조정 주기가 3개월이다. 이 말은 은행,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1년에 4번 금리를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뒤집어서 조정 주기가 6개월이다. 이 말은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1년에 2번 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년에 4번 금리 바꾸고 싶을까요? 2번 바꾸고 싶을까요? 4번 바꾸고 싶겠죠.
그럼 4번을 바꾼다는 건 금리의 조정 주기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거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이자율의 조정 주기, 즉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대출자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 넘길 수가 있게 되는 셈이겠죠. 그 결과 결론이 이거죠.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율의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신속하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에 따라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정주의가 짧다의 반대가 뭘까요? 길다. 그럼 금리 조정주의가 길수록 바로바로 빨리빨리 위험을 넘길 수가 없게 되니까 대출자는 불리, 차입자는 유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리금 균등할 때, 자, 균등자가 나왔죠. 균등. 그럼 균등하다는 건 어떤 값이 동일하다, 일정하다, 한마디로 같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제목 붙었죠?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매기, 이때 매기라는 말은 조건에 따라서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매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원리금 균등이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첫 달에 원금이자 합해서 100만 원을 갚았다. 그럴 때 마지막 달까지도 원금이자 합해서 100만 원씩을 갚는다면 첫 달에 100만 원이 마지막 달까지 100만 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매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죠?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돈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 달은 얼마를 갚아야 되나? 고민할 생각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100만 원씩 같은 값을 갚으면 되니까. 따라서 어떤 말 나오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상환액이 빚 갚는 금액이 일정하므로 같으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100만 원 속에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포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액을 구할 때는요. 잔액 곱하기 이자율로 구하는 거 맞죠? 잔액이 그러니까 남은 잔액,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돈에다가 이자율, 금리를 곱하면 이자액이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을 갚은 금액보다는 못 갚은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있겠죠. 그럼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100만 원 속에서는 이자 갚는 금액이 원금 갚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첫 달에 100만 원 속에는 원금은 예컨대 10만 원 갚는데 이자가 9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원금을 갚아 나가게 되니까 잔액이 줄어들 것이고 잔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자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이자액은 감소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액은 100만 원씩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 나오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상 매기의 상환액 중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자가 10만 원 줄 때 원금이 10만 원 늘어야 금액 자체는 같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상 대출 초기에는
이자 지불액의 비중이 크면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낮은 반면 대출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실 것. 나머지 뭐 다른 상환 방식과의 비교 내용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금 균등도 있겠죠. 원금 균등. 근데 원금 균등도 역시 제목 속에 균등자가 붙잖아요. 근데 앞에 제목에 원금이 붙었어요. 그럼 이자자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매기에 원금을 갚는 금액, 원금 상환액은 일정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자액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초기에 가장 높다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체감 상환 방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볼게요. 만약에 곰돌이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년 만기 그리고 10% 이자율로 자,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근데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원금 균등이니까 매기의 원금 상환액은요. 대출 기간으로 대출액, 빌린 돈을 나눠주면 돼요. 일단 얼마 빌렸죠?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런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0 하나씩 지워볼게요. 그럼 0 하나씩 지우면 100만 원을 2로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2로 100만 원 나누면 50만 원이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대출 조건에서 매달에, 매월에, 매년이죠. 매년에 원금을 갚는 금액은 50만 원씩 갚는다 그 말이에요. 50만 원씩. 그럼 상식적으로 50만 원씩 2년 갚으면 100만 원, 20년 갚으면 1,000만 원 갚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근데 원금 균등 상환액은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자 잘 봐요. 자, 해마다 50만 원씩 갚습니다. 원금을 갚습니다. 이 말은 해마다 50만 원씩 잔액이 줄어드는 셈 아닌가요? 원금을 갚은 만큼 잔액이 줄잖아요. 그렇죠? 잔액이 감소해요. 그럼 잔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도 이자액 자체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원금 균등. 자,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얘는 일정하다. 똑같은 값을 갚는다. 그런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만큼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액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액은 감소해요. 그럼 이자액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 갚는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빚 갚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 이 관점에서 체감 상환이다. 한자에서 체는 점점의 뜻이고 감은 감소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체감 상환은 빚 갚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금 균등 상환을 다른 말로 체감 상환 방식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물론 세 가지 상환 방식을 상호 비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정확히 개념을 잡고 가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제목 속에 체증이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든다, 작아진다고 할 때 체감 그랬잖아요.
그럼 체감의 반대말이 체직이 될 테니까 아하, 얘는 뭔지 몰라도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증가하는 방식 아닐까? 그런 예상 가능하시죠? 그 예상 맞아요. 왜냐하면 이 최정식 상환 방식 자체가 왜 등장했냐면 차입자의, 그러니까 빚 갚는 사람 입장에서 초기에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을 낮춰주고자 고안된 방식이 최정식이거든요. 따라서 처음에는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작았다가 점점점 그 빚 갚는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최정식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빚 갚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떤 말 나오냐면 최정식 상환 방식은 뭐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 계층에 유리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방식이다는 식의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초기에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을 줄여주다 보니까 이자액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어떤 표 같은 거 그리는 건 나중에 기본이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컨대 이자만 따져도 50을 갚아야 된다. 근데 초기에 빚 갚는 금액을 줄여주다 보니까 초기에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20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더래요. 그럼 20과 30만 원은 이자액 50만 원보다도 부족하겠죠. 오케이? 근데 이자액보다 부족한 부분을 대출 잔액에 갚아야 될 빚에 자꾸 합산시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는 분명히 빚을 갚고 있는데 처음에 빌려온 원금보다 앞으로 갚아야 될 잔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 즉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액이 커지는 현상을 갚아도 갚는 게 아니다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부예요. 부의 상환, 갚아도 갚는 게 아니다. 근데 이런 부의 상환은 무조건 대출 초기에 발생하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최정식 저당 상환 방식은 또는 상환 방식은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고안된 방식이므로 대출 초기에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부의 상환은요. 무조건 초기에 초기. 절대 후기자가 나오면 틀린다.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신다면 문제풀이에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는 지금 내용보다는 훨씬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가 나와요. 저당의 유동화. 근데 여러분, 저당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유동화란 말 자체가 비현금성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유동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동화한다, 유동화한다. 그런데 원래 유동화는 자산의 유동화가 있고 저당의 유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자산 유동화란 말은 이 저당 유동화보다 그 유동화의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이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뭐 기업의 외상채권, 뭐 대출채권, 그러니까 자산적 돈의 값어치가 있다는 모든 자산이 유동화의 기초가 되는 것을 자산의 유동화라고 얘기해요. 그에 비해서 저당 대출채권, 저당 채권만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차피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차근차근 몇 번씩 반복해 수업 들으시고 또 책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 이해가 가능하신 대목이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니까 나 혼자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기본이 10년 이상입니다. 즉 장기 대출이죠. 그럼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입장이 달라요. 장기 대출은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부담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돈을 빌려준 차입자 입장에서는 단기 대출보다는 장기 대출의 경우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즉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 대출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부동산 관련 대출은요, 대출의 목적 자체가 이자를 받아 먹는다. 그 이자를 수취해서 어떤 대출 기관의 수익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해 줌으로써 어떤 주택 구입 능력,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은행이, 제가 써볼까요? 그러면 써볼게요. 자, 하나은행이 차입자 곰돌이에게 10년 만기로 1억을 대출해 주었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럼 만기가 10년이다. 이 말은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1억이라는 그 원금의 전액 회수 기간이 10년이 걸린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이 이루어질수록 목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목돈이 묶여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쁘게 말하면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장기적인 대출이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면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자금, 빌려줄 돈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러시앤 캐시, 쉽고 빠르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고민과 연구 끝에 나왔던 내용이 저당에 유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대출 과정 속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데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 그 저당 채권을 시장에 팔 수가 있다면,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 저당 채권이 갖고 있는 값어치만큼의 자금이, 돈이 대출기관 은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저당 유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대출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당의 유동화는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대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수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압축하겠습니다.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또는 새로운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시험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 대출 자금, 빌려줄 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저당을 팔아먹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출기관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저당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굳이 저당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뒤집어서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을 2차 저당시장에 매각,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 유동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당 시장의 구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 시장은 크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성격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격을 미리 말한다면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대출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 라고 성격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 대출과 공급의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틀렸던 그런 문제도 존재하니까 이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저당 시장은 간단해요. 왜? 우리 입장에서 돈 필요하고 부족하면 은행 쪼르르 달려가서 뭔가 담보 맡기고 대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저당 시장입니다. 근데 그걸 예쁘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출자 이 말 대신에 뭐 대출 기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차입자는 돈이 필요한 쪽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금의 수요자라고 해요. 자금의 수요자. 또 대출기관은 필요한 돈, 부족한 돈을 빌려준다 그런 관점에서 자금의 공급자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 돈이 필요한 차입자는 은행 찾아가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 받잖아요. 맞죠? 그럼 이 대출 과정 속에서 은행, 대출기관 입장에선 두 가지 권리가 형성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 돈을 빌려줬죠. 그럼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로부터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원리금 수취권이 형성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할 때에는 담보로 받은 주택을 매각 처분해서 은행의 손실을 메꿀 권리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해요. 이때 저당권은 성격상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그럼 볼게요. 그럼 이때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의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주택을 저당, 즉 담보 잡고 대출, 돈을 빌려준 과정에서 채권, 무엇인가를 받아낼 권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글자가 너무 길다는 관점에서 주택과 대출 빼고 저당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저당의 유동화는 정확히 말하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인데 보통은 채권까지도 빼고 저당의 유동화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요 대출기관을 하나은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은행. 그럼 하나은행 입장에서 1억 원씩을 100명에게 대출해 주었다고 본다면 원금만 따져도 100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저당 채권의 묶음은 100억의 값어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100억의 값어치가 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은행 입장에서 1억 원씩을 100명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럼 원금만 따져도 100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만들어진 거 맞죠? 따라서 이때 저당 채권의 값어치는 100억이죠? 그럼 저당 채권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0억의 값어치가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의 가치가 있는 이 저당 채권, 자산을 누군가한테 매각, 팔아 넘길 수 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100억의 자금이, 현금이 하나은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측해 봅니다. 아이고 1차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뭐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측컨대 저당의 유동화, 즉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 물건처럼 유통,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은 몇 차일까요? 2차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 결정적 역할은 2차 저당 시장이 수행한다, 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당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이 담당한다 라고 해서 틀렸던 적이 있어요. 저당 유동화는 2차지 1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2차 저당 시장의 구성 요소도 얘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는 지금은 기초입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이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두시고요.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 기초든 여러분 입장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또 머리가 사실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말 뜻이 뭐냐는 걸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고 복습해서 되새김질 해갖고 이렇게 다져놓으시고 기본 이론 수업 들어가서 좀 더 고급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